설마 아직도 정부가 발행한 화폐만이 진짜 돈이고 정부의 화폐 정책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화폐는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과연 정부 주도의 화폐 정책이 우리 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트코인 스탠다드 사장, 정부 화폐. 이번 챕터에서는 정부 화폐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거시경제학에 익숙한 분이라면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윽고 정부화폐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정부화폐는 보통 명목화폐, 피앗머니라 부르는데 여기서 피앗은 라틴어로 법령, 명령, 권위를 의미합니다. 즉, 정부화폐란 정부의 통화 정책과 법령하에 운영되는 화폐인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정부화폐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금으로 가치를 보장받는 태환 정부화폐와 그렇지 않은 불태환 정부화폐는 완전히 다르다. 둘째, 오로지 정부의 권위만으로 유통되는 순수 명목화폐는 없다. 태환을 정지하고 발행량을 늘린 정부화폐는 결국 다 망하고야 말았던 역사적 사례들로 이를 뒷받침하죠. 저자의 시각에서 정부화폐는 금을 제외한 원시화폐나 수요성 화폐에 가까운 명백한 연화인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자의 시각에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감행된 정부화폐 제도와 정부화폐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4년 4개월 가까이 이어진 1차 세계대전은 발발 초기만 해도 대다수의 나라에서 이토록 많은 사상자를 내는 장기전이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1차 세계대전과 그 전에 벌어진 국지정가의 차이는 바로 화폐라고 말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전쟁은 한 국가에서 전쟁 자금이 바닥나면 그만두기 마련이었거든요. 하지만 금태환을 정지하고 국가가 화폐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전 국민의 부를 전쟁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당시 유럽 국가들이 근본위제에 머물러 전쟁에 소비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교착 상태로 거의 4년을 끌고 1917년이 되어서야 연합국 편으로 참전한 미국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게 됩니다. 결과로 보면 어느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었는지의 싸움이었던 건데요. 당시 패전국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화폐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이 하락한 것이 팩트죠. 근본위제를 유지하던 중립국 스위스 프랑 대비 각국의 화폐 가치가 얼마나 절하되었는지를 비교해주는 표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윽고 1차 세계대전의 참전국들은 초과 발행된 화폐를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이탈한 근본위제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그래야 한다면 화폐 가치를 금 기준 얼마로 정해야 하는 것이지? 라는 고민이었죠. 금 보유량의 화폐 가치를 맞춘다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정권이 흔들릴 게 두려웠고 그렇다고 기존 환율을 유지하자니 다들 금보관증보단 금을 갖고 싶어 할 테니 값을 제대로 쳐주는 나라로 금이 유출될 것이 우려됐죠.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시장 참여자가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가 정책으로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정부화폐 제도를 화폐 민족주의라고 칭했습니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진정한 국제화폐 시스템이라면 각국에서 통용되는 저마다의 화폐가 있고 국민 개개인의 행동에 따라 국가 간에 자연스럽게 화폐가 흘러야 하는데 화폐 민족주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다고 말했습니다. 상처뿐인 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이제 각국의 환율은 시장이 아닌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화폐 민족주의가 작동합니다. 이때 엄청난 배상금으로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패전국 독일은 아예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1922년 말 약 160마르크 하던 빵 한 덩이가 1923년 11월에는 2,000억 마르크가 되고 맙니다. 한편 영국은 파운드를 과대평가하고 금을 과소평가한 채 근본위제를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저자는 영국의 이 결정 때문에 대공황이 초래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영국 내에서 금은 억지로 평가절하되어 있던지라 금값을 더 잘 쳐주는 미국, 프랑스, 독일로 금이 흘러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영국은행 총재 몬터규 노먼은 금 유출을 막기 위해 각국의 화폐 공급량을 높여 가치를 떨어뜨려 줄 것을 호소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벤저민 스트롱만 협력하기로 응했고 미국의 통합팽창 정책이 펼쳐집니다.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서 미국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 미국의 경제는 정점에 달했고 미국의 통화팽창 정책이 끝나면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죠.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은 붕괴하였고 이로 인해 역사상 가장 긴 침체기인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1931년 영국도 결국 금태환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공황 원인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케인즈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케인즈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생산 능력은 크게 높아졌는 데에 비해 민간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기업 투자도 위축되어 지출 부족으로 대공황이 발생했다라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케인즈는 이어 이 문제를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토목공사라도 벌여서 억지로 지출을 늘려야 경제가 회복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민간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경기가 부양된다는 것이었죠. 이에 미국 정부는 지출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후보가 집권하게 되고 이어 집권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펼쳐집니다. 많은 이들이 뉴딜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평가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후보와 루즈벨트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달러의 신용을 확장함과 동시에 임금을 무리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가격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산업의 비생산성을 야기했다고 말하는데요. 1930년대 미국은 임금이 지나치게 높아 실업률이 25%에 달했고 일자리가 절박한 사람들은 쫄쫄 굶는데 곡식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멀쩡한 곡식을 태우는 혼돈 그 자체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 정부 소속의 경제학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근본위로 돌렸고 그들은 해결책으로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하기 위해 민간의 금 소유를 금지하고 강제로 금을 정부에 팔게 했습니다. 이때 정부가 매입한 가격은 금 1온스당 20.67달러였었죠. 당시 미국 정부는 케인즈의 주장을 인용하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제 정책의 주체가 됩니다.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국민들은 저축보다 소비를 하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고용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케인즈주의는 아직까지 세계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경제학 교육에서도 정부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정부는 기회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경제 활동에도 개입할 수 있는 전능한 경제 주체인 것이죠. 당시 대다수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대공황의 원인을 근본위를 꼽은 것과는 상반되게 1차 세계대전 이후 근본위제에서 이탈하여 경제를 통제한 것이 대공황의 진짜 원인이라 말하는 저자의 극명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네요. 세계 주요 국가들이 근본위제에서 이탈하고 국제교역은 점차 경색되어 갔습니다. 저마다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어 자국 무역을 유리하게 만들면서 무역 장벽이 점점 더 많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본위제라는 보편적 기준 하에서 활발히 교역했던 국가들의 자원이 고립되자 국민의 삶은 점차 어려워졌고 이를 모두 서로의 탓으로 돌리던 시류를 이용한 기회주의자가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군대가 국경을 넘지 않으려면 물자가 국경을 넘어야 한다. 무역의 족쇄가 풀리지 않는 한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라던 미국의 경제학자 오토 멜러리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케인즈주의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전쟁은 경제 회복을 촉진했습니다. 통계로만 보면 정부가 지출하는 전쟁 비용, 징병하는 병사 수가 늘면서 실업률이 급락했으니 지출의 증가가 경제를 호전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돌려보더라도 이것은 그저 통계의 오류에 지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가 회복된다 한들 희생된 병사들은 그 과실을 누릴 수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케인즈주의는 2차 세계대전 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부의 군사 지출은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루즈벨트 후임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고 뉴딜 법안이 연장되지 못해 1944년에서 1948년까지 미국 정부의 예산은 무려 75% 삭감되었고 가격 통제도 해제되었습니다. 케인즈 이론에 따라 지출 규모가 대폭 줄었으니 경기 불황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에는 보기 드문 호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위제는 버려져 있었으니 통화량이 왜곡되었다는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1944년 미국은 미국 브레튼우즈의 동맹국 대표들을 불러 국제무역체제를 협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는 새로운 근본위제가 채택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제로 금을 온스당 20.67달러에 사들였던 것 기억하시죠?
이 시점의 달러의 가치는 40% 이상 절하된 것입니다.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각국은 자국의 금을 미국으로 보내 달러를 확보했고, 미국은 금 교환 창구를 열어 언제든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미국은 완전한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발발 후 미국의 대규모 원조로 무려 11년 동안이나 물자를 낭비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은 미국의 금태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가자 미국의 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죠. 그러자 1971년 8월 15일 닉슨 미 대통령은 금태환 금지를 선언합니다. 브레튼우즈 협정을 한순간에 깨면서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았기에 역사는 이를 닉슨 쇼크라 부릅니다. 이후 금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난 달러는 유례없는 규모로 공급되었고, 이는 즉각적으로 물가에 반영됩니다. 닉슨 쇼크 당시 미국 총 통화량은 약 6천억 달러였지만 지금은 20조 달러가 넘죠. 이는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 충격적인데요. 유량 대비 저량으로 화폐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비교적 안정적이고 강력한 선진국 화폐의 증가율은 보통 한 자릿수라 하는데, 세계은행에서 나온 1960년부터 2015년까지 167개국 평균 총 통화량 증가율은 32.16%에 달합니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기조와 넘치는 화폐 공급으로 오늘날의 사회는 매우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만들어낸 풍요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몫은 국민의 것이죠. 각국의 초인플레이션이 그 결과일 텐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총 57번의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많은 사건 중 57번째일 뿐이라 말하죠. 초인플레이션은 그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화폐가 붕괴되면 교역도 할 수 없고 노동의 대가도 지불할 수 없으므로 시중의 재화가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은 나락으로 빠지고 결국 자급자족을 궁리합니다. 바로 그 사회가 원시시대로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화폐를 관리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점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정부화폐는 정부가 정책으로 운영하는 화폐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건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죠. 그들은 어느 쪽이 되었던 정부화폐의 운영권을 활용하여 정권을 지지받으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고로 통화 팽창을 반대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당을 선택하든 우리는 건전화폐를 선택할 수 없고 필연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1984년 인터뷰를 통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Money hasn't been improved. Money has rather become worse in the course of time. And what we have had since in development are matters of government inventions, mostly wrong, mostly abuses of money. Has monetary policy ever done any good? I don't think it has. I think it has done only harm. We can't take them violently out of the hands of the government. All we can do is, by some sly roundabout way, introduce something they can't stop. 하이에크가 말한 그들이 멈출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통찰력은 오늘날 보아도 탁월합니다. 하이에크의 인터뷰 이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판매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받았으며 정부의 간섭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맹겁, 미제스, 하이에크가 말한 자유시장의 건전화폐 조건을 충족하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부화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종일관 저자의 부정적 시각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삶을 무너뜨리는 인플레이션. 하지만 정부화폐 체제 하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운명.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적어도 케인즈주의가 주류인 정부화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비판적인 시각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